최근 육사 교정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관련해서 고려인에 대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보다 더한 소련의 북한 공산화, 그리고 또 분단, 그 다음에는 또 전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무력 침공을 했죠. 6.25 전쟁, 동족 상잔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비극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고려인에 대해서 보려면은 소련 내에 있던 연해주의 우리 한인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역사를 봐야 됩니다. 원래 조선 말기부터 연해주에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살러갔고 거기에서 또 독립운동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917년에 러시아가 공산화되면서 이때 연해주에 있던 한인들은 대부분 1917년 10월 혁명, 볼셰비키 혁명이죠. 그것을 지지했고, 또 내전이 있었을 때 볼셰비키에게 가담을 했고, 소련의 국가 질서를 완전히 긍정했죠. 이렇게 해서 고려인들이 거의 전부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집권한 1937년에 강주 이주 정책을 했는데, 이때 연해주에 있던 한인들 약 20만 명이 전부 카자흐스탄으로 전혀 생판 모르는 곳으로 강제 이주됐습니다. 이주 과정에서도 일부 사람들이 죽고, 또 나름대로 그 연해주에서 똑똑하고 많이 알고 있던 지식인들도 학살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고려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1945년 9월 19일 날 원산에 옵니다. 사실 소련의 대일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죠. 그래서 소련배를 타고 원산에 왔을 때, 그때 당시 계급이 대위였고, 한동안 가명을 썼죠. 그런 사람이 이제 김일성이 왔는데, 이 사람을 왜 갑자기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김일성의 입국과 동시에 이 고려인들이 북한에 오기 시작했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김일성이 언제 왔느냐는 우리에게 관심을 겁니다. 1945년 9월 19일이다. 그 고려인이 여기 이제 북한에 오게 되는데, 이것은 소련 당국의 방침에 의해서 그 고려인 공산주의자들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이것은 김일성의 어떤 북한 공산 정권 집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입한 거죠. 고려인이 북한에 온 시기를 보면은 1945년 8월 하순, 8월 하순부터 9월 하순, 또 10월 중순, 11월 하순, 12월 초순 계속해서 고려인들이 북한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946년 여름과 9월에도 들어왔습니다. 이 고려인이라고 하지만은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에 온 목적은 결국은 그 북한의 공산 정권을 수립하고 그것을 김일성 정권을 만들기 위한 업무 세팅을 하러 온 것입니다. 사실 김일성은 당에서 지도자적인 경험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정부 수립이나 정부에서 일한 적도 없기 때문에 전혀 경험이 없죠. 그래서 고려인 공산주의자들을 불러왔는데, 러시아 군이나 러시아 병사들은 우리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모릅니다. 또 우리 조선 사람은 또 러시아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통역하러 온 것입니다. 거기에 고려인들이 많이 투입됐다. 심지어는 우리가 북한 공산당을 만드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한 허가이, 이 사람도 사실은 통역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부 통역관이 되어 왔고, 그리고 또 평양에 왔을 때 그 평양 북한 주둔 치스차코프 소련군 주둔군 사령관이죠. 그 사람들이 고려인들을 불러다가 그 김일성이 북한의 지도자니까 잘 도와주라, 이렇게 당부까지 했습니다. 북한 공산당은 소련 당국이 직접 나서기도 했지만은 고려인으로서 당 박사다 이렇게 불려진 허가이가 주동적인 역할을 해서 조선공산당, 조선노동당이죠. 그 당을 만들고 당원 규율을 하고, 소련의 그 볼셰비키 당을 아주 그 모델로 해서 만든 것이죠. 또 공산당 기관지도 만듭니다. 이것은
북한의 그 공산당의 그 입이죠.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건데, 그때도 소련의 어떤 공산당 기관지를 모방해서 북한에다가 하는데, 이 모든 것을 고려인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의 그 어떤 문건이나 잡지라든지 이런 것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고려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인이 그걸 읽어서 번역하고 통역해서 우리 북한 주민에게 그것을 홍보한 것이죠. 김일성은 뭐 소련 당국의 도움으로 북한에서 공산 혁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부의 힘에 의해서 공산혁명, 뭐 자기네들은 민주혁명이라고 합니다만은 내용은 같습니다. 결국은 소련의 레닌 스탈린 체제를 북한에 심어준 겁니다. 그 앞잡이로 고려인 공산주의들이 나서가지고 전부 북한의 그 레닌 스탈린 체제를 그대로 이식하고 접목을 한 거죠. 소련군 환영대회에 나와서 김일성 장군을 만들었는데, 이때도 물론 소련 당국이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려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소련군 당국이 이것을 다 주도했지만은, 여기 보면은 원고라든지 이런 게 다 소련군 정치장교들이 써준 것이죠. 이거 번역 누가 했겠습니까? 그런 서기는 소련군에서 썼지만은 번역은 고려인 공산주의자들이 한 것이죠. 그걸 김일성이 읽은 거고 외워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김일성이 입고 있던 양복과 구두는 고려인 정치장교 강미하일이라고 하는 사람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강미하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복과 구두를 김일성에게 입혀서 보낼 정도니까 결국은 뒷바라지는 고려인 공산주의자들이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북한 교육에도 김일성 우상화에도 이 고려인들을 투입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말을 할 줄 알고 북한 말도 할 줄 아니까 이 사람들이 투입된 거죠. 김일성대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북한에는 종합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일성대학을 만들었죠. 북한을 나름의 하나의 그 공산 정권이나 나라를 만든다면은 대학도 종합대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김일성대를 만들면서 부총장 박일, 이 사람도 고려인입니다. 그런데 소련 당국이 박일에게 김일성에게 마르크스 레닌 교육을 시키면서 막바지에는 스탈린 만세, 소련군 만세, 김일성 만세, 이렇게 외치도록 했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가 소련군 당국에 아주 혼나고 난 뒤에 박일은 김일성에게 강의를 마칠 때마다 스탈린 만세, 소련군 만세, 김일성 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고려인들이 우리 전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무력 통일이죠. 무력 통일을 위한 6.25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킬 때 최용건이 국방부 장관을 했죠. 그러니까 뭐 인민무력성 장관이죠. 그리고 김일이라는 사람이 역시 군을 정치사상적으로 통제하는 문화부 부사령관을 하고, 강건은 총참모장입니다. 무정은 포병부 사령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김일성의 부하거나 아니면은 연안계 중국 공산당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성철이라는 고려인이 작전국장을 맡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소련군과 북한군을 이어주는 역할을 아마 유성철에게 맡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춘천 전투에서 패했던 사단장 이청송, 이 사람은 고려인입니다. 이 고려인인데, 이 사람 나중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후퇴하다가 내부적인 분란 때문에 토착 공산 빨치산에게 피살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고려인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사람은 방학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소련에 있을 때부터 그런 KGB의 전신인 내무인민위원회 NKVD에 근무했습니다. NKVD는 악명 높습니다. 소련의 어떤 볼시비키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비밀리에 처형하고 또는 강제 수용소로 보내가지고 죽도록 일시키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NKVD입니다.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고 우리가 봤을 때, 방학세라는 사람은 우랄 주립
법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학을 공부한 덕에 1937년에 카자흐스탄으로 추방됐지만은 방학세는 그 자기 법률교육 덕에 내무인민위원회에 들어간 거죠. KGB입니다. 아주 악명 높은 기관인데 한인으로서는 유일하게 그 기관에 들어갔다. 그러다가 검찰청 근무하다가 대장 계급을 달고 북한에 옵니다. 북한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소련의 그 NKVD와 비슷한 그런 정치국 그런 기관을 공안 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공안 기관의 창시자는 방학세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 방학세는 수많은 사람을 정치범으로 탄압했습니다. 1948년도부터 당에서 중앙위원을 할 정도고 또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입니다. 북한에 올 때 소련군 대장 계급을 달고 왔으니까 뭐 대우받을 만하죠. 근데 이 사람이 내무부 그 당시는 비밀경찰 업무가 내무부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내각에서 내무부 차관을 하면서 정치경찰을 이끌었죠. 비밀경찰, 정치경찰들입니다. 이 사람은 이걸 하면서 6.25 전쟁을 포함해가지고 북한에서 그 김일성에 숙청했다고 하면은 전부 다 방학세가 한 것입니다. 오히려 뭐 방학세가 더 앞장서서 그런 공안기관을 만들고 공안기관을 요원들을 이용해서 북한에 아주 공포 정치, 테러 정치를 한 것이죠. 아주 이런 고려인으로서는 가장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별명이 한국의 베리아라고 합니다. 베리아가 누굽니까? 스탈린이 있을 때 KGB, NKVD를 운영한 사람입니다. 아주 도살자입니다. 그런 사람 이름이 자기 별명입니다. 이 사람 그 한국 전쟁 중에 그 납북된 사람들, 여인들을 전부 북한으로 납북해 간 이 사람 중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지 않은 사람들 그 형무소에서 학살했죠. 이 주범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서도 김일성 그 독재 정권에게 저항한 사람들, 뭐 박헌영이나 그 이성엽 같은 남노당 계열, 그리고 최창익, 김두봉 이런 사람들, 중국 공산당에서 나온 연안 계열 전부 다 숙청하고 처형했죠. 뭐 박헌영은 직접 죽였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일성 1인 지배체제를 만들었으니까 방학세의 재상은 아주 큽니다. 그리고 당에서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사람이 허가이입니다. 이 허가이 역시 고려인입니다. 고려인인데 이 사람이 북한 공산당을 만드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했지만은 1950년 말에 북한군이 후퇴할 때 이때 이제 그 내부적으로 분란이 있죠. 원래 뭐 싸움에서 이기면은 뭐 다들 덕담을 하지만은 싸움에 지면은 내부적으로 서로 물어뜯고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과 싸웠죠. 근데 김일성은 그 당시에 군사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허가이가 1953년에 7월 달에 의문에 총을 맞아 죽습니다. 뭐 자살로 위장했지만은 결국은 김일성이 직접 죽였거나 또 방학세를 시켜서 죽였거나 그랬을 거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고려인입니다. 정상진이 원래 이름이고 유리 다닐로비치 첸이라고 불렀는데 유리를 우리나라 말로 유리라 이렇게 해서 정율로 불렸습니다. 이 사람은 그 소련에 있을 때부터 문학을 하고 또 소련의 여러 작가들의 그 문학 작품을 아주 좋아하고 그런 문학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해병대 그 군인으로서 그 조선에 소련군과 함께 이렇게 조선에 상륙을 해가지고 군인으로 들어왔다가 여기에서 바로 문해 계열, 특히 문학이나 글을 쓰는 계열에 여기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련의 어떤 사회주의 문학 또는 사회주의 무슨 계급 교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북한에 심어서 북한도 레닌 스탈린 체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글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북한을 뭐라고 할까요? 지식적으로 소련 사회주의를 전파한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람도 중요한 사람이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그 마음속으로는 자기 아버지가 그 소련군 당국에게 총살당하고 또 그 연해주에 있던 많은 지식인 계층이 또 공산주의자들, 소련 공산주의자들한테 학살당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또 김일성의 어떤 그런 아주 무식함, 그런 거를 보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환멸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이게 반성을 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정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원산에서 김일성을 그 영접하러 갔었고, 그때 김일성을 보니까 뭐 유격대 전사인 줄 알았더니 아주 저게 곱상하게 늘씬하게 생겨서 이런 사람이 과연 그 유격전을 했던 사람인가 이런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소련 문학을 북한에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거 말씀드린 대로고, 그렇게 해서 주로 이제 뭐 문학예술연맹 부위원장을 한다든지 김일성 종합대학 노문학과 학과장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 때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병기총국 부국장, 그러니까 결국은 소련의 무기를 북한에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앞장서고 한 거죠. 그리고 휴전협정 체결될 때 또 전쟁 포로교환 업무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김일성과 마찰이 있고 또 김일성과 중국 공산당 계열 그리고 또 소련에서 고려인 사람들과 마찰이 심화되면서 결국 이 사람도 숙청되고 자기 나라 소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률은 이제 그 소련에 돌아가서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에 돌아가서 북한 공산 정권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정언을 합니다. 이거 뭐 기본적으로 정률은 어떤 소련 공산당, 스탈린 이런 데 대한 아주 그 감정이 좋지 않았고, 또 북한에서도 북한 주민들은 사랑했지만은 김일성과 그 측근들, 그런 무식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그 북한 비판가가 됐죠. 그렇게 해서 북한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2007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소련은 한반도의 일제 식민지 지배보다 더 끔찍한 비극을 가져왔다. 이것이 북한의 비참한 현실을 보면 이것을 웅변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소련의 어떤 그 북한 지배, 북한 공산화, 그리고 또 그 나중에는 전 한반도 무력 통일하겠다고 나섰다가 동족 상잔의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 비극, 그것이 소련의 비극이 일본보다 더 심하다는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유성철은 작전국장으로 있었지만 역시 또 김일성으로부터 숙청당해가지고 1959년에 소련으로 돌아왔죠. 대부분 다 1950년대 말에 돌아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북한이 완전히 그 독재체제, 김일성 위주의 독재체제, 아부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집단이 되게 되죠. 유성철도 나중에는 반성을 하고 그 자기가 본 진상, 6.25는 북한과 그 소련 중국 공산당이 일으켰다 이런 거 다 정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고려인은 아니지만은 그 러시아의 그 북한 주소 북한 대사로 있던 이상조도 똑같은 정언을 하게 됩니다. 이상 우리가 고려인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이 고려인을 본 이유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그 소련에서 공산주의자로 있었던 사람, 그 홍범도 이런 사람은 괜찮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할 때 고려인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우리나라 한국 현대사, 해방 직후, 일본 패망 직후에 있었던 한국 현대사에 이 소련에 있던 고려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우리 민족에게 비극을 주는데 앞장섰는지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는 점에서 검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